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인력 외주화 문제와 전적자에 대한 특혜, 일명 매피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업무를 직영화하고 매피아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 19살 김모군이 스크린도어 정비를 나섰다 숨진 후 이곳은 생명과 안전이 비용에 밀리는 비정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추모 발걸음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3대 우선 실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김군의 죽음으로 드러난 서울메트로 안전 경영의 단면은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탈바꿈시키는 즉각적이고도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맡겨졌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비롯한 5개 분야와 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의 2개 업무 등 7개 안전 분야를 직영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민간 위탁사나 자회사에 머무르는 182명의 전직자, 일명 매피아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충당합니다. 서울시는 매피아 인건비와 직영 전환으로 절감되는 민간 위탁비 등을 더하면 은성 PSD 기술자들의 고용 승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직영 전환 후 노동자들의 처우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 사업자인 유진 메트로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지하철 안전을 혁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인력 증원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메신저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업무 시간 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아봤다는 설문조사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모바일 메신저 때문에 24시간 일하는 것 같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김지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급하지도 않은 건데 상사 입장에서는 까먹을까 봐 얘기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카톡이나 단톡방에 초대돼서 일을 더 연장돼서 하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쉬지 못하고. 사이버 스트레스가 치명적인 건 24시간 노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적으로 스트레스를 용인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극복하기는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직 관리자라든지 CEO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퇴근 이후라든지 주말에는 이 메신저 같은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딴 시간에는 애가 사실 가족을 위해서나 또 휴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이버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들은 원칙을 세워 지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생활 계획표, 방학 시간 계획표를 짜는 것처럼 어떤 시간 이후에는 내가 이 메신저를 보지 않겠다라고 딱 원칙을 세워두시면 본인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과잉 때문에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지경이거든요.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넉 달 연속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각한 취업난에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창업 장학금까지 마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요즘. 수도권 학생들보다 지방대생에게 취업은 더 고민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학생들은 취업 대신 창업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제가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자유로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문화라는 자체를 저희에게 맞춰서 자유로운 문화로 부산대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 공간과 졸업생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벌써 9개 예비 창업팀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게임 개발팀인데 저희 팀 전체가 다 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무실에 있으면 자주 못 만나고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경대도 캠퍼스 내 예비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 매칭,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동의대는 학내에서 활동하는 창업 동아리 163곳이 사업 아이템이나 창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를 평가해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는 3년간 150억 원을 들여 학생들이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게 교육하는 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의 경조사비 씀씀이가 크게 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경조사비가 주요 구성 항목인 가구 간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어든 25만 127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4.8% 13,338원을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그나마 조정 가능한 경조비 등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가계가 경제 부진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여성 4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김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사용됐다며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페이스북 등에서 일당 100만 원의 고액 알바를 구한다고 광고해 20대 수금책들을 모집했는데 일부 수금책들이 그만두려 하면 조선족이 와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 이탈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 성적이 좋아졌다는 평가지만 낙제점을 받은 4곳을 포함해 실적 부진 공공기관이 13곳이나 됐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영 실적 평가 대상인 1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낙제점으로 볼 수 있는 D2등급을 받은 곳은 13곳. 이 중 최하 등급 2를 받은 곳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규리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입니다. 4명의 기관장 모두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재임하지 않아 최악의 해임은 면했습니다. D등급을 받은 9개의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임명된 6개 기관장은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이 103곳으로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 경영 성적은 좋아졌다는 평가.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 이것으로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16조 7천억 원 감축되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12조 5천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 비율도 191%로 전년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연봉제 확산과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7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16일 임금 협상이 7월로 넘어가면 파업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올해 협상에서 파업을 병행하고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7월 중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교사와 직원 채용을 대가로 10명에게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76살 A씨와 동생인 이사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을 건넨 이들은 주로 자녀의 교사 채용을 부탁하는 부모들이었고 오간도는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길을 걸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자칫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청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바쁘게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같이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길을 건너는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합니다. 차가 갑자기 들이닥칠 경우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000여 건, 2009년 4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5년 새 2.5배로 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면서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경고 신호등, 스마트폰 사용 전용 도로가 설치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경고 표지판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청 앞 등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과 가로등에 50개의 교통안전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또 스마트폰 이용 보행자의 시선이 향하는 노면에도 주의 메시지를 부착해 위험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가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공식 시설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의 65%는 발 디딤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신발의 물기로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이 넘어집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밀려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64살 여성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뒤에 있던 4명이 잇따라 넘어져 결국 머리에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미끄럼 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43건인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89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65%가 발 디딤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1살 이상 고령자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줄다가 15살 이하 어린이에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는 디딤판 등에 신발 등이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디딤판에 노란색 안전선 안에 타고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애완동물과 함께 탈 경우 반드시 앉도록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잡고 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대한민국 직업수 11,655개, 이 중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매주 금요일은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아주 핫한 직업입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학력은 고졸 이상, 준비기간은 3개월이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이 조건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직업이 있었으면 다 진작에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글쎄요.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할 것도 또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업무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시간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보수, 게다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이 직업 뭔지 궁금하시죠? 요즘 경력 단절 여성과 주부들 사이에 떠오르는 유망 직종 넘버 1, 바로 방과후 지도사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직업 방과 후 지도사였군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 방과 후 교실의 수요도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지도사는 사실 예전부터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핫한 직업으로 뽑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방과 후 교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개설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더 많은 과정들의 특기적성 지도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은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각종 시설과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또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증대에 대한 대책으로 이 방과 후 교실의 선행학습 허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영어나 수학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떠오르는 유망 직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지도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건가요? 네, 방과 후 지도사는 학교가 끝난 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제2의 학습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낮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 방과 후 지도사들이 진행하는 특기적성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스토리텔링 수학, 독서 논술, 창의 역사 논술, 창의 마술 과학 등 이 교과목을 활용한 수업이 있고요. 아동 요리, 쿠키 앤 라이스 클레이, 냅킨 아트, 클레이 아트 등 일상생활의 취미 활동이나 생활 공예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방과 후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꼭 초등학교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문화센터나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관부터 홈스쿨, 어린이집, 공부방, 구청까지 다방면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성인 대상의 수업도 함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걸 왜 몰랐나 싶은데요. 네, 그런데 저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교과목 관련해서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발 자격이 혹시 좀 엄격하진 않나요? 네, 글쎄요. 방과 후 지도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나이나 경력, 학력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라면 성별 제한 없이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이 방과 후 지도사의 큰 장점입니다. 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과 후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교육원마다 발급처, 특기 과목, 시험 일정 등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업을 듣기 전에 교육원이 인가받은 교육원인가 하는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과정의 자격증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돼 있으니까 수강 신청 전에 꼭 잊지 말고 조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면 어떤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더 인정을 받고 또 못 받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인증받은 교육원이라면 모두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자면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급의 경우에는 4과목을 수강하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을 이수받고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교육기관과 합격의 기준도 알려주세요. 네, 이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교육 과정은 3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 이수 후에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이고요. 한 과목당 60점 이상이 되셔야 합격입니다. 2급 자격증에 합격해야 1급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데요. 1급과 2급의 취득 방법의 차이는 없고요. 이 시험 과목이 4과목이냐 6과목이냐의 이 차이라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동안 출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강좌로 마련돼 있고요. 시험 또한 객관식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에서 편한 시간에 보면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꿈의 자격증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자격증이면요, 교육원의 강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교육원의 강의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자격증 취득까지는 총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비싼 수강료를 내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료로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인력관리공단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현재 무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도서관 등 이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수업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또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현재 서울 여성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방과 후 지도사 2급 교육을 무료로 진행 중이고요. 학사고 카페라는 곳에서는 방과 후 지도사 1급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자, 그럼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 후에는 바로 현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경력자가 아니어도 취업이 쉬운 편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에 맞는 특기적성 교사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특기 수업 중에 취업 성공률이 높은 과정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1위는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요. 2위는 독서 논술 지도사, 3위는 창의 영재 미술 지도사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동 5위로 아동 요리 지도사, 토탈 공예 지도사 순이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정보죠. 이 경력 단절 여성과 주부들에게 유망직종 넘버원이라는 이 방과 후 지도사, 도대체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방과 후 지도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주 1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은 저학년 기준으로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6개월 6개 학교에서 원하는 요일에 선택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방과 후 지도사의 수입은 시간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학생 1인당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하루에 2~3시간 주 3일을 근무하게 되면 웬만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수입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네, 시간과 보람, 또 수입까지 이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방과 후 지도사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과 후 지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